뉴스 속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수뇌부가 언론인까지 포함된 군사작전 계획을 민간 메신저 채팅방에서 논의한 시그널 게이트 관련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사건의 주심인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는 피트 헥세스 국방장관을 포함한 강력급 인사들에게 시그널에서 주고받은 메시지를 지우지 말고 보존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자, 봉화식 기자. 안녕하십니까. 이 정부의 외교안보 지도부가 군사작전 계획을 민간 메신저 채팅방에서 논의했던 이른바 시그널 게이트 관련 재판이 어제부터 시작이 됐네요. 네, 정부 투명성을 감시하는 단체인 아메리칸 오버사이트에서 기밀 유출이 의심된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첫 번째 심리가 어제 워싱턴 DC 연방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사건 주심인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가 의혹과 관련 있는 트럼프 행정부 관력급 인사들은 11일부터 15일까지 시그널에서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를 지우지 말고 보존해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제기한 아메리칸 오버사이트는 시그널이 군사작전 계획 논의에 사용한 것이 불법이었다고 선언을 해야 되고, 또 관련 강요들은 즉시 기록을 보존하라고 명령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법원에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속전속결식 외국인 추방에 제동을 걸었던 전력이 있던 보스버그 판사가 이 사건을 맡게 된 데 대해서 큰 불만을 나타내면서 불명예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비판한 뒤에 판사 배정 시스템도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그널 스캔들이 알려지게 된 계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이번 스캔들이 워싱턴 정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그 위력이 센데요. 네. 시사 잡지인 애틀랜틱의 제프리 골드버그 편집장이 미군이 15일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을 공습하기 직전에 외교 안보 요인들이 공격 계획을 시그널 채팅방에서 논의했다, 이렇게 24일자로 단독 보도하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골드버그 편집장은 민간인 신분이죠. 그런데 본인이 이 채팅방에 초대가 됨으로써 이 사실을 알게 됐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군사작전 계획을 정부 보안통신 채널이 아니라 이런 일반적인 민간 메신저를 통해서 논의한 것이 상당히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이 채팅방에 언론인을 초청한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중대한 실수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공교롭게도 미국의 위트코프 특사가 러시아 모스크바에 머무는 동안에도 후티 PC 소그룹 채팅방에 초대가 되면서 시그널 침투를 예전부터 모색해온 러시아 측에 중대한 기밀이 노출됐을 가능성도 크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 저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죠. 이게 도대체 채팅을 어떻게 돼서 통해서 정부 기밀 보안이 유지되지도 않는 곳에서 일반 사람들을 불러다가 같이 얘기를 나누고, 이게 도대체 미국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을까? 정말 이게 정말 참 큰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정부는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겁니까? 보통 이와 같은 정보 유출은 관련자가 군사재판에서 중징계를 받는 법인데요. 그런데 백악관은 지금 서둘러서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위트코프 특사가 모스크바에 있는 동안에 정부 제공 보안 기기만 사용했기 때문에 개인 기기에는 접근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또 존 래드클리프 CIA 중앙정보국 국장도 상원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참석을 했는데 합법적이고 기밀 정보가 없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거들었는데요. 망할 놈의 삼류 언론사의 엉터리 언론인,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아틀란틱 주간지와 골드버그 편집자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행정부 차원에서 시그널 채팅방에는 아무런 기밀 정보가 올라오지 않았다, 이렇게 조기 진화를 시도하자 골드버그 편집장이 맞불을 놓았는데요. 후속 보도를 통해서 해당 채팅방에서 15일 이루어진 대화 내용 전문을 공개를 했으면서 이렇게 맞불 작전을 시작했고, 이를 통해서 이
공개를 통해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후티에 대한 군사작전 예정 시각 그리고 작전에 투입할 무기 같은 것을 채팅방에 완전히 공개한 사실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기밀로 분류된 내용이 채팅방에 올라오지 않았다. 이런 정부의 공식 입장을 다시 반복한 뒤에 나는 수사에 나설 의향이 없다. 이렇게 딱 잘라 말했습니다. 네, 정부가 완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은 점점 그 파장이 더 커지고 있는 듯한 모양새예요. 백악관 차원에서 막는다고 덮여질 사안이 아닌 그런 시츄에이션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공화당 안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인 로저 워커 미시시피주 의원이 민주당의 잭 리드 로드아일랜드 상원의원과 더불어서 국방부에 이번 사태를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또 미국 사람들 역시 이번 사태에 대해서 단순한 보안 실수가 아닌 대통령 참모진의 안보의식 결여 그리고 아마추어식으로 채팅을 통해서 군사작전을 논의했던 최악의 보안 참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지난 15일에 마이크 월츠 국가안보 보좌관이 예멘 후티 반군 공습과 관련한 회의를 위해서 시그널 채팅방을 개설한 것부터가 문제의 시발로 보입니다. 이 채팅방에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을 포함한 주요 안보 당국자들이 모두 참여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실수로 아틀란틱 주간지의 편집장인 제프리 골드버그 기자도 함께 초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그 편집장에게 군사작전의 구체적인 시간, 전투기 출격 계획과 같은 기밀 사항이 다 전달이 됐죠. 그리고 피트 헤그세스 장관 같은 경우에는 오후 12시에 F-18 전투기를 출격한다. 오후 2시에는 드론과 추가 타격을 한다. 오후 2시가 넘으면 목표물을 공격한다. 이와 같은 상세한 정보를 메시지로 공유했는데 단순한 상황 공유가 아니라 작전 시간, 그 군사작전 수단을 낱낱이 드러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욕타임스지에서도 이 정보가 외부로 유출이 됐다면 후티 반군이 도피를 하거나 미군 조종사가 큰 위험에 처했을 수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워싱턴 정계에서는 시그널 자체가 안전한가 그렇지 않은가 이런 기술적인 논쟁보다는 그러한 플랫폼에서 기밀 정보를 주고받은 행위 그 자체가 더 큰 문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민간 앱을 쓰면서 기밀을 주고받는 행위 자체가 정책과 절차에 부합했는지에 모두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뭐 고위 안보 당국자들의 연락처가 버젓이 공개가 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사실은 독일 매체인 슈피겔지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마이크 월츠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그리고 털시 게버드 국가안보국장 또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휴대전화 번호, 개인 이메일 주소가 온라인상에 노출됐다. 이렇게 슈피겔지에서 전했습니다. 이들의 휴대전화 번호가 인스타그램이나 구인 플랫폼인 링크드인 프로필, 클라우드 저장소 서비스인 드롭박스, 사용자 위치 추적 앱과 연동이 돼 있다고 슈피겔 잡지가 전했는데요. 특히 왈츠 보좌관과 게버드 국장의 전화번호는 메신저 앱인 왓츠앱 시그널 계정과 연동이 돼 있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왈츠 보좌관이 시그널 채팅방에 애틀랜틱 편집장인 제프리 골드버그를 초대하는 실수를 저지르면서 시그널 게이트가 세상에 나타나게 됐는데요. 슈피겔 잡지는 이들 연락처가 이미 인터넷 온라인상에 노출된 만큼 그들의 기기에도 감시용 스파이웨어가 설치됐을 수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현재 이제 며칠 지났는데 여론이 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여론은 초창기보다 점점 가라앉기는커녕 악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여론조사기관인 유고브가 그 설문을 실시했는데요. 미국인 6,000명 가운데 4분의 3인 74%가 이번 시그널 게이트 논란에 대해서 심각하다고 평가를 했고요. 이 중에서도 53%는 매우 심각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 후보의 이메일 스캔들 또는 트럼프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 문서 유출 논란보다 훨씬 높은 수치인데요. 논란이 가라앉기는커녕 점점 확산될 기미를 보이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까지 직접 나섰죠. 불을 끄기 위해서. 해당 채팅방에 절대로 어떤 기밀도 없었다.
이렇게 진화에 나섰는데 이에 대해서 폴리티코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록 공개석상에서는 왈츠 보좌관을 두둔하는 말을 했지만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아주 크게 분노를 터뜨렸다면서 향후 이 같은 논란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공화당 내 고위층도 그렇고 지금 연방 의원들, 공화당 의원들도 그렇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이거는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런 소식도 없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에선 시그널이라는 드라마 때문에 시그널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좀 포밀리어한 그런 단어인데 네. 이게 시그널이 게이트가 되고 말았네요 또. 네? 그런데 이번 주말을 거치고 나면은 좀 더 이 파문이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이건 트럼프 대통령도 어느 정도 뭘 좀 인정을 하고 미안하다. 다시는 이럴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그렇죠. 정도의 네. 얘기는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할 분이 또 아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첫 번째 임기 때도 I'm sorry 미안하다고 사과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아주 그 점에 대해서는 고집이 센 지도자 같습니다. 야단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나 저러나 연방정부가 기관별로 구체적인 구조조정 목표치를 명시한 백악관 내부 문건이 또 드러났다는 소식인데요. 네, 이 문건은 워싱턴 포스트에서 보도했는데요. 정부 곳곳에 해고 칼바람이 부는 가운데 각 기관별로 구체적인 감원 목표치를 명시한 백악관 내부 문건을 입수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정부 기관별로 직원을 최소 8%에서 최대 절반인 50%까지 줄이는 방안을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감원 비율이 높은 기관 가운데 하나인 주택도시개발부 HUD 같은 경우에는 8,300명 직원의 반을 줄일 계획이고 내무부 역시 4분의 1 정도 그리고 국세청인 IRS는 3분의 1을 줄일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무부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8%만 그리고 재무부는 30% 상무부와 중소기업 정도 30%와 43%씩 줄인다는 계획으로 있는데요. 이 문건에 따르면 해고를 통해서 교육부는 예산을 60억 달러 이상 절약하고 있고 법무부는 20억 달러가량 주택도시개발부는 12억 달러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액수의 예산 절감이 지금 정부 효율부에서 해결하겠다고 선언한 1조 8천억 달러의 연방정부 재정 적자에 비하면 아주 적은 액수입니다. 근데 이런 내부 문건이 어떻게 공개가 되느냐 말이에요. 워싱턴 포스트의 특종이죠. 그래도 그렇지. 그러니까 그 신문사가 이런 특종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내부 공개 문건을 어느 정도 입수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공개를 했을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비밀 극비밀이어야 될 사항들이 어떻게 이렇게 계속해서 밝혀지느냐는 얘기죠. 그런데 연방정부 재정 적자에 비하면 극히 적은 액수라고 이제 얘기하셨는데 일론 머스크 효율부 수장은 뭐라고 합니까? 머스크 정부 효율부 수장은 이번 5월 말까지 1조 달러의 연방정부 비용을 절감하겠다. 계획을 끝내겠다. 이렇게 장담을 했습니다. 네. 어제 머스크 테슬라 CEO 겸 효율부 수장이 팍스 TV와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시작됐던 지난 1월 20일부터 130일 이내에 정부 효율부가 이 비용 절감을 이뤄낼 수 있다 이렇게 장담을 했습니다. 5월 말은 이 정부 효율부의 130일간의 임무가 공식적으로 종료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머스크 CEO는 또 해당 기간 안에 1조 달러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대부분의 작업을 끝낼 수 있다고 장담을 한 뒤에 현재 7조 달러에 달하는 연방 지출을 6조 달러 이하로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1조 달러라는 금액 2024년 미국이 국방 부문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 사용한 1조 8천억 달러 예산의 절반가량 되는 어마어마한 액수인데요. 머스크는 연방정부의 임시직원인 특별 공무원 신분으로 연간 130일만 근무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5월까지 이런 작업을 끝내고 그때까지만 임기가 유효한 상황입니다. 네. 일론 머스크가 어제 이 팍스 TV와 인터뷰하는 장면을 좀 프로그램을 봤습니다만은 일론 머스크 뒤에 정부 효율부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쫙 앉아 있는데 네. 그 사람들이 다 뭐 큰 회사들의 CEO들이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밑에 이제 이 거물급 회사들 이 CEO들을 다 앉혀놓고 네. 어떻게 하면은 가격을 내리고 줄이고 무슨 그다음에 익스펜스 줄이느냐 이것만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가. 그런가 봅니다. 네. 그런데 이게 뭔가 통일이 된 것 같지가 않다라는 느낌이 뭔가 하면은 그 이제 사회자가 각 저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대답을 하는데 일론 머스크는 그 사람만 보고 있어요. 그 대답하는 사람. 그러니까 꼭 대답을 잘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러한 느낌. 네, 네. 좀 그걸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통일이 되어 있는 어떤 무슨 매뉴얼에 의해서 지금 인터뷰를 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그냥 하고 싶은 얘기들을 막 하는 스타일이니까 이 일론 머스크는 이게 또 무슨 얘기가 또 잘못 나오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그 사람을 지켜보면서 말 조심해 이런 식의 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야 이거 참 희한한 부서들이 하나 생겼구나라는 생각이 어제 들더라고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봉화식 기자였습니다. 이슈 투데이. 네, 오늘은 문화평론가 문선영 씨 함께하는 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문선영입니다. 네. 오늘은 디즈니의 영화 이 스노우 화이트 그러니까 백설공주죠.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라틴계 배우를 기용하면서부터 말썽이 많더니 뭐 요즘 또 그렇게 관객 수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또 그게 또 뉴스가 또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지난 19일 지난주에 이제 백설공주가 영화로 개봉을 했죠. 네. 우리 한국 분들은 보러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포스터 보시면은 조금 이게 뭐지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백설공주의 정말 뭐 스노우 화이트라고 이제 원작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그렇죠. 눈처럼 하얀 그런 공주가 되는데 까무잡잡한 나팅게 배우였단 말이죠. 레이첼 지글러가 캐스팅이 되면서 사실은 그 캐스팅 당시부터도 사실은 좀 논란이 많았던 거고 디즈니가 그동안 멀메이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실제로 다양한 우리 인종적인 그런 거리감들을 좀 타파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좀 많이 그동안 보여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라틴계 배우 레이첼 지글러가 나오면서 이제 또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동안 이런 일이 있었냐 없었냐 없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조금 조용하게 지나갔던 거는 뭐 디즈니가 이런 인종적인 어떤 다양성이라든지 아니 성적인 다양성을 좀 추구한다라는 것이 디즈니의 어떤 정체성과 좀 맞아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고요. 디즈니 내에서는 약간의 이제 장난식으로라도 이런 문화적인 다양성들, 인종의 다양성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 표현의 자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무엇이냐면 요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2차 행정부가 시작이 되면서 DEI라고 해서 뭐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다시 말해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을 그 전에 정부가 포용했던 그런 정부 부서 자체가 지금 폐지가 되고 정책들이 지금 종료가 되면서 미국 내에서 이러한 논란들이 아주 자유롭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디즈니의 이러한 나팅게 배우 레이첼 지글러가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부정적인 시각들과 디즈니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인종의 다양성이라든지 정치적인 커렉트니스 다시 말해 정치적인 올바른성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박스오피스는 어땠냐? 박스오피스는 42 밀리언 그 도메스틱에서 42 밀리언 달러를 걷어들였거든요. 사실 그게 나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기존의 영화의 지금 현재 첫 번째 개봉작, 첫 번째 퍼스트 위크의 박스오피스 기록들을 보게 되면 아시다시피 팬데믹 이후로 그렇게 대작들이 좀 나오지 않았었고 그리고 과거에 그 디즈니의 뭐 몬스터스라든지 이런 작품들을 보면 62 밀리언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블록버스터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했던 뭐 헐크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통 42 밀리언 정도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다지 차이는 많이 나지 않습니다만 이 작품성을 떠나서 지금 이런 논란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화계가 집중을 하고 있고 정치적인 영향들로 문화계에서도 이제 이런 시각들이 유동을 치고 있다. 앞으로
과연 디즈니가 본인들이 표방해왔던 어떤 성적인 그리고 인종적인 자유 표현의 자유들이라든지 정치적인 커렉트니스를 계속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가 지금 좀 귀추가 좀 주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게일 가도시 이스라엘 태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SNS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옹호적인 발언을 한 거에 비해서도 레이첼 지글러는 또 친팔레스타인과 관련한 또 얘기들을 온라인상에서 해가지고 이것도 좀 논쟁이 되고 그래서 그 이슈가 더 확산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러한 것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트럼프 행정부 일기 때에도 그 당시에 이렇게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러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적인 어떤 성향이라든지 그게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영화나 뭐 문화나 뭐 컬처 음악이라든지 이런 데서 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지만 이게 연관이 있다라는 게 여러분들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실제로 영화 산업이라든지 영화 전반적인 어떤 트렌드 자체가 정치적인 어떤 그런 백그라운드라든지 트렌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당시에도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정치적인 그런 견해들이 또 확장이 되기 시작하면서 트럼프 정부하고는 또 반대되는 정치적인 입장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시 또 한번 문화계에서 좀 그 리버럴한 그런 입장들이 또 트렌드로 잡히기 시작했고 이러한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계속 될 전망이다라는 거고 누구의 목소리가 크냐라는 게 당연히 어떤 행정부가 어떤 정부의 내각이 자리 잡느냐에 따라서 그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클 수밖에는 없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것들이 계속 되겠느냐, 계속 될 거라고 봅니다. 어느 정도 계속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정치적인 어떤 입장들이 바뀌게 되면 또 다른 목소리들, 다양한 목소리들도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지만 여기에서 저희들이 주목할 만한 건 무엇이냐면, 확정적인 것, 그야말로 원래 이랬던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만 합니다라는 것은 문화에 있어서는 문화산업을 사실은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고 스탑시키는 것이다라는 거는 사실은 자명한 거거든요. 문화산업 자체가 문화의 표현의 자유가 바르면 더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더 다양해지면 다양해질수록 그 안에서 산업적으로 승리를 하거나 만약에 그것이 너무나 과한 것이거나 올바른 것이거나 아니면 대중들이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면 스스로가 사실은 검증 과정을 거쳐서 차장되고 쓰러져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결국 선택은 누가 하느냐? 대중들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대중들이 선택을 하는 것이고 다만 근데 그 창작의 과정에서 그 입장들이 이제 자기 검열을 통해서 좀 더 위축되거나 축소되거나 이러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저는 한 가지 고무적인 거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마블 영화의 아시안 배우가 주인공으로 나오고 이런 거는 좀 변해가는 긍정적으로 변해가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거는 해봅니다.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저는 뭐 이 영화를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뭐 그 7명의 그 외소증 그 이저들이 뭐 실물이 아니라 실제로 배우들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것도 컴퓨터 웍으로 지금 뭐 처리가 됐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그다음에 오리지널 그 스노우 화이트 그 만화 영화의 장면들을 뭐 그대로 본때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저 들었는데 그러려 그러면 영화를 왜 또 만들어야 되는 건지 저는 그거 자체가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이 백설공주라는 영화 만화 영화를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그거 정말 볼 때마다 정말 뭐랄까 그 추억에 잠겨지고 어린 시절 생각나고 정말 그렇죠. 좋은 저 만화 영화인데 그런 거를 오히려 지금 좀 뭐랄까 좀 이렇게 뒤집어 놓는 그런 이제 해서 좀 저로서는 솔직히 불만이 많습니다. 이게 왜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아예 정말 저 사람들이 나오는 목소리에서도 불만이 느껴집니다. 정말 정식으로 배우들이 나와서 하는 그러한 이제 영화를 뭐 새로 만들었다 그러면은 뭐 이게 모르겠는데 똑같이 뭐 만화 영화를 그대로 그렇게 만들었다 그러면 그걸 왜 만든 건지 그건 전 이해가 잘 안 돼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 보시려면은 차라리 옛날 저 뭡니까 저 스노우 화이트 만화 영화 차라리 다운로드 받으셔서 지금 보십시오. 그게 훨씬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 따뜻하게 만들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넷플릭스에서 네. 한국 드라마가 다시 보기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난주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폭삭 소가수다라는 넷플릭스의 지금 현재 시리즈가 오늘도 이제 개봉이 됐죠. 마지막 네. 이제 4부가 개봉이 됐는데 인기를 좀 몰아치고 있으면서 한국 드라마의 강세가 여전히 실제로 넷플릭스 시장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이러한 주도적인 트렌드가 잡혀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지금 그 아이유 씨가 주연으로 지금 폭삭 소가수다에서 인기를 좀 얻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아이유 씨가 주연했던 마이 미스터가 나의 아저씨라는 작품이죠. 네. 사실 지난 연도에 그 이선균 배우가 작고하면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면서 이 작품에 대한 평가가 다시 이루어지고 넷플릭스에서는 큰 반향을 이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나의 아저씨라는 작품이 지금 다시 또 많은 사람들이 찾아보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 한국에서 개봉됐던 영화들이 넷플릭스에서 다시 주목받는 것들, 뭐 미스터 선샤인 같은 경우에도 다시 많은 외국인들이 다시 보기로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넷플릭스에 많은 접속자들이 스트리밍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2023년도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한 영웅이라는 지금 이번 주에 거의 그 10위권에서 한 7위, 뭐 8위까지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요? 약한 영웅이라는 학원물입니다. 그 웹툰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뭐 한국 사회뿐만이 아니라 뭐 세계 전체가 그렇지만 그 학교에서 폭력 문제가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학교 폭력에 이제 그 희생자들도 피해자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한국에서는 이 문제가 폭발적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 학교 폭력의 문제를 이제 우정과 그리고 약자의 입장에서 그걸 이제 그 고도로 하고 있는 돌파해 나가고 있는 그 인물을 그리고 있는 작품인데 약한 영웅이라는 작품이 또 지금 넷플릭스에서 탑10에 올라와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는 다시 올라온 게 사실 2025년이고요. 그러니까 올해 지금 로딩이 업로드가 된 것이지만 사실 이 작품은 한국에서는 몇 년 된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시즌2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작품이기도 한데 지금 넷플릭스에서 저도 이 작품을 봤습니다. 이번에 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K 한국 드라마에 잘 쌓여져 있고 정말 프로덕션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굉장히 고급스럽게 만들어진 작품이라기보다는 그야말로 날 것 같은 고등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이야기들을 정말로 너무 사실적으로 그런데 약간 B급의 감성으로 사실 다루고 있어요. 저예산처럼 다루고 있는데 배우들의 연기가 너무나 뛰어난 거예요. 원작도 사실은 뛰어나지만 원작이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봤을 때 학교 폭력을 사실 학교 폭력으로 맞대응하는 것이라는 게 많은 분들에게는 사실 의아하게 느껴지시겠지만 실제로 그 고등학교 세계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들 그리고 폭력에 의해서 권력과 그리고 권력의 그 희생자들의 관계를 어떻게 전복시키느냐라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사실적으로 잘 그려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좋아하는 영웅 서사에도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스토리 플롯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 혹시라도 시간이 되신다면 이번 주에 약한 영웅을 한번 보신다면 뭐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이런 폭력물을 보시기가 좀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보신다면 한국 드라마에 넷플릭스에서 인기를 얻는 이 K컬처의 저런 면도 있구나라는 또 다른 면을 좀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30년 전 드라마 뭐 모래시계도 어디서 나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모래시계도 어디서 지금 뭐 하고 있다. 그런데 넷플릭스에서는 지금 그게 한국 쪽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아직 그 인터내셔널에서는 풀리지 않은 것 같거든요. 다시 한번 제가 또 확인을 해보고 만약에 모래시계가 나온다면 다음 주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네, 문화평론가 문선영 씨 함께했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위클리 매거진을 진행하시는 문대원 박사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문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 쇼핑 중독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요새 이 온라인 쇼핑이 현대 생활에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면서 쇼핑에 거의 중독자다시피 한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물건을 많이 사면서 컨트롤도 완전히 잃어버린 경우가 상당히 많다면서요? 그렇다고 하네요. 정말 무서운데 이런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거의 똑같다 그래요. 예외가 있는 국가가 없다고 합니다. 여기 한 여성의 예가 나와 있는데 세이디라는 여성인데 낮에는 이 과학 실험소 연구실에서 일하는 여성이에요. 네. 주로 이제 인벤토리 같은 거 이런 거 재료를 오더하고 이제 그런 여성인데 낮에는 일을 열심히 하는데 일을 마치고 개인 시간이 되면 엄청난 쇼핑 습관을 발휘합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이 쇼핑의 여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아하. 뭐 카메라, 액세서리, 스크랩북, 금속 탐지기, 뭐 보드게임, 만년필 정말 이 종류도 다양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네. 100% 온라인으로 구입합니다. 그녀는 정말 이 문제를 속이고 있는데 식구들한테도 말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쌓인 빚만 액수가 $20,000가 넘어가네요. 와. 남편한테 이 말도 할 수도 없고 어떨 땐 너무나 본인도 수치스러워서 밸런스가 얼마 되는지 확인도 못하겠다고 자기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이런 문제가 사실 100년도 넘었는데요. 1899년에 독일의 정신과 의사 이 캐밀 카프렐린 박사가 얘기를 했는데 이때도 사실 이 구매에 대한 이 욕구가 병적 수준이라고 말한 적도 있다고 하는데 요새는 이것이 이제 온라인 쇼핑, 이커머스로 인해 가지고 더 악화되고 있다 그러면서 뭐 대표적으로 아마존 있고 또 요새 중국에서 나온 테무라고 다 아시죠? 테무, 샤인 이런 것들 때문에 몇 배 더 자극을 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네요. 네, 뭐 들어가서 클릭만 하면 되니까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 상황이라서 유럽에서는요 테무를 상대로 조사까지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도 전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 EU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테무가 단순히 그냥 뭐 들어가서 사고 돈 내고 이게 아니라 마치 게임하는 듯한 아주 이상한 전략을 펼치면서 네.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도록 자극을 한다는 거예요. 중독성이 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작년 말에 EU는 조사를 런칭하고 이 유럽의 법 이름이 디지털 서비스 액트라는 법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EU가 승인하지 않은 물건을 판다든지 아니면 승인이 거부된 업체의 물건을 뒤로 숨겨서 판다든지 또 어떻게 이거 전략적으로 이 게임으로 이 사람들을 중독하는 거 이런 걸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증명이 된다면 테무는 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점점 증거물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데 유럽에서만도 이 테무 이 사용자가 4,500만 명이 넘어간다고 하는데 와, 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정말 우리 그 디지털 법을 따를 것을 하면서 이 소비자들에게 피해가는 것을 절대 막겠다. 그리고 또 이런 스탠더드된 규율이 있어야 이 테무 말고도 모든 업체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근데 이게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글로벌 문제로 지금 비화가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소식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미국 당연히 그렇고 이 중에 한국도 들어가 있어요. 폴란드, 독일, 한국, 인도, 브라질, 중국 예외가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 특히 대학생들 중에서는 3분의 1이 쇼핑 중독자로 구분된다고 이런 기사도 있고 특히 중국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요새는 거의 모든 비즈니스들이 온라인으로 옮겨가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에서도 좀 더 파워풀하고 효율적인 심리를 자극하는 기술을 모두 동원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다 자극을 받게 되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생활하면서 뭐 어디 가서 뭐 쇼핑하는 거 일반적인 평범한 행동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이 인터넷 혁명으로 인해서 완전히 중독되게 만드는 거라는 거죠. 이 스탠포드의 의과대학에 애나 램키 박사가 있는데 이 박사도 굉장히 중독에 대한 전문가인데요. 큰 우려를 하고 있고 또 중국의 셴젠 대학의 한 해외 교수가 있는데 이분도 마케팅 연구가인데 이분이 말한 것 중에 지금 중국 인구 중에 29.1%, 중국 인구의 거의 30%면 어마어마한 숫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숫자가 병적으로 쇼핑을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뇌 안에서 일어나는 이 변화를 보면서 이 쇼핑으로 된 중독이
다른 우리가 아는 뭐 약물이라든지 다양한 종류의 중독들하고 비슷한 것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러면은 약물 중독처럼 쇼핑 중독도 이제는 좀 진지하게 질병으로 다루어져야 된다. 그런 목소리가 그래서 점점 높아지고 그렇겠네요. 있나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쇼핑 중독도 어떻게 보면 쇼핑 중독이라는 게 이 인류 역사에 돈이 만들어지고 시장이 형성된 이후에는 늘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요새 인터넷으로 인해서 몇 배 더 이제 쉽게 변해버린 것인데 이런 면에서 저 중국이야말로 인터넷 상거래가 가장 바쁜 나라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요새 중국이 또 문화가 뭔가 물질을 소유하고 있다는 데 문화가 크게 변하면서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다 그래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하면 쇼핑 그러면 주로 여성을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쇼핑 중독이 이제는 남녀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이 공식적인 이 질병으로 진단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 정신과 의사들이 잘 아시는 그 DSM이라는 매뉴얼이 있어요. 여기에 올라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올라야 된다는 의견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공식 질병으로 인정되지 지금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이 일으키는 원인을 두고 이견이 많다는 거예요. 사실 이 중독이라는 이 에딕션이라는 게 병리학 레벨의 뭐 충동심이라든지 또 이 약물 중독처럼 이것을 사용한 다음에 얻는 거 보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극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의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도박 중독 있지 않습니까? 그 컴펄시브 갬블링이라는 것은 2013년에 바로 이 앞에 말한 DSM 이 5번째 에디션에 질병으로 추가됐다고 하네요. 근데 앞에 말한 그 스탠포드 대학의 램키 박사 그녀 생각에는 이 쇼핑 중독이 전형적인 자기 전문 지식으로 봤을 때 이 에딕션 패턴을 그대로 따른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초기에는 흔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재미로 또 어떤 문제를 푸는 데 이유로 쇼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불안함을 달래거나 우울증이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시작하는데 이러고 나면 다소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됐다고 생각이 들면서 이게 반복이 되고 결국 이렇게 되면 뇌의 변화까지 일어나게 되는데 그렇지. 그때 가서는 이것을 이제 중단하려고 그래도 중단이 불가능해 지금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too late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 빚더미에 뭐 많이 봅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가족 관계도 다 파괴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무슨 의학적으로 무슨 어떤 연구를 해서 결과가 발표되고 뭐 이런 거는 또 없습니까? 이 한가가 흥미로운 게 하나 있는데요. 이 쇼핑 중독이라는 이 학설을 뒷받침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독일의 콜론 대학의 이 패트릭 트러츠키 교수가 내놓은 건데 바로 그 뇌의 이미징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가지고 본인이 자칭 나는 쇼핑 중독이라고 도움을 청하러 온 사람들 18명의 뇌를 조사해봤어요. 그 사람들 앞에다가 우리가 흔히 보는 거 쇼핑센터 사진, 이 사진들입니다. 쇼핑센터, 쇼핑백, 핸드백, 전자제품들 이런 걸 쭉 사진을 보여주고 이렇게 뇌 안에 봤더니 뇌 안에 도파민 보상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이 자극되는 것이 역력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뇌 안에 그럴 거예요. 뇌 안에 이 장소는 우리가 그 약물 중독에서 연관된 같은 장소라고 해요. 그렇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도파민 레벨이 크게 증가하는 것이 역력히 나타났고, 그 반대로 이런 행동을 이성적으로 컨트롤하는 부분은 반대로 무능해지는 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새 많은 연구가들이 중독성 구매를 질병으로 여겨야 된다. 이런 이제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한 가지는 이 앞에 말한 이 트러스키 교수의 이 뇌 이미징이 진단 방법으로는 사용되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쇼핑이라는 건 중독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들이 쇼핑하고 나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도파민 레벨이 다 올라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간단히 쇼핑을 보통 사람보다 조금 더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중독성 쇼핑은 구별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면은요. 이게 그 쇼핑 중독이 질병으로 분류가 된다 하더라도 현재는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고 해요. 지금은 아주 거의 제한적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유일하게 지지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은 그냥 그 사람의 그 인지활동 치료법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 또 한 측에서는 뭐 어떤 약물을 치료를 부르짖는 곳도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실적으로는 아주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이
이 쇼핑 중독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개인 차원의 해결책밖에 없다고 하는데 정말 이 중독된 사람은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요새 셀폰 가지고 손가락으로 계속 이렇게 올리면서 이 스크롤링 한다 그러죠. 네. 이 병적으로 스크롤링 하는 중간에 본인이 한 번씩 딱 내려놓고 휴식을 취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서 앞에 말한 이 여성 세이디 씨도 요새 이 방법을 시도 중이라고 하는데 이 여성이 말한 게 참 이 마음에 와 닿는데요.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거의 매 1초 1초마다 나를 기분 좋게 해주는 다양한 미니 자극제들 안에 파묻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마치 그 햄스터가 바퀴 돌듯이 도파민 버튼을 누르려고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이 쇼핑 중독 모르겠습니다. 두 분은 어떠신지 몰라도 저는 아직까지는 그런 중독은 아닌 것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아니 솔직히 저 아마존 들어가서 뭐 이렇게 물건 클릭해 보고 뭐 하고 그러면은 시간 잘 가요. 네? 그러다가 그거 뭐 중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저 중독을 막는 방법은 한 가지네. 인터넷을 끊어버리는 거네. 크레딧 카드를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네? 네, 결제 그러니까 휴대폰 갖다 네. 던져버리고 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겠네. 네. 참. 그러게요. 네. 자기 컨트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문대원 박사 함께했습니다.